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연이어 터져서 한동안 방송을 좀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문제다라고 많이 양해해 주시고, 자, 오늘은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상이 상당히 시끄럽죠. 로우 전쟁도 그렇고 또 미국과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의 갈등들, 그리고 대만 전쟁에 대한 위협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언론에서 그것도 부분적으로 서로 연결되지 않게끔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혼란스러워 할 것 같고, 또 그 점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송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주제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으니 여러분들이 많이 좀 방송에 시청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제가 너무 오랜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보실 분들은 또 꾸준히 봐주시니까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방송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인공지능의 대부라고 불리우는 제프리 힌터가 구글을 그만두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군요. 그 이유는 바로 무시무시한 AI 발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경고와 함께 구글을 떠났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은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가치가 전혀 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술 개발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상당히 우려스러울 만한 일이고, 또 인공지능으로 인한 딥페이크와 가짜 뉴스의 생산, 또 그러한 것들이 악용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언론에서 툭 터놓고 말하지 못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AI를 통한 최첨단의 군사학적 무기 생산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제프리 힌턴이라는 사람이 구글을 퇴사했던 그 직접적인 원인을 말로 할 수는 없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이 무기 생산 때문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세계적인 국제 정세를 우리가 좀 들춰보자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국가가 두 나라가 나옵니다. 바로 중국과 미국, 이 두 나라가 나오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RCEP, 그러니까 연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력 정책을 기반으로 일대일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동과 유럽 등의 확장성이 있는 경제 교류를 통해서 자신들의 위안화 가치를 점점 자국을 넘어서 여러 국가가 사용하려고 하는 새로운 기축화폐 가치 수단으로 변모시키려고 하고 있죠. 당연히 미국 역시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현재 미국은 인도와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는 IPEF를 통해서 인도와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 관계를 더욱더 끈끈하게 구축하고, 또한 공급망을 강화해서 미국 위주의 중심의 경제로 현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대응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물론 새로운 질서, 새로운 화폐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중국과 미국이라는 이 두 나라가 다국 간 연합 경제 체제 경쟁에서 현재 열심히 충돌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자꾸 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판도라의 상자가 군사력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이미 우로전쟁을 통해서 충분히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엄청난 물량적 공격이 소형 드론 폭격조차 제대로 막지 못하고 무력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미국이 실제로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도 함께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이처럼 새로운 소형 무기, 그리고 그 AI를 업고 출현하고 있는 무기들이 파괴력이 엄청나다라는 것과, 러시아와 중국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에 대한 혼란이 오고 있고, 더욱더 새로운 AI 개발 무기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는 그러한 전쟁의 계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처럼 거대한 중국이 강력한 군사력 기반의 국가로 다시금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AI 개발의 군사 무기 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시진핑은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에 발맞춰서 2023년 2월에 디지털 차이나라는 미래 디지털 성장 계획을 함께 발표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거 당연한 말이겠지만 미래 디지털 성장 계획의 핵심,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중국의 강력한 군사력 구축에 필요한 반도체 기술의 성장이겠죠. 바로 이것이 그 디지털 성장 계획에 숨은 가장 큰 목표였다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반도체 설계도 어느 정도 하고 양자 기술 개발도 상당한 기술에 현재 머물러 있습니다. 즉,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가 바로 강력하고도 치밀한 디지털 군사학적 무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그것도 발빠르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반도체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중국은 무엇보다도 반도체 발빠른 파운드리 생산 시스템이 필요하게 된 것이고, 중국의 반도체 생산이 가장 용이할 수 있는 TSMC, 즉 대만의 반도체 기업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때로 다시 돌아가자면, 과거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바이든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무역 제재와 기술 특허 침해라는 그 모든 명분들을 우리가 잘 한번 소스를 섞어서 마무리해보자면, 중국의 새로운 군사적 AI 무기 개발을 효과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그 반도체 사업을 필사적으로 저지했던 것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국을 압박하면서 미국은 반대로 반도체 생산 규제를 풀고 있고요. 자국 내 반도체 보조금 혜택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삼성과 TSMC 같은 외국 기업에게 중국 투자 압박을 종용하면서 동시에 당근과 채찍이라는 보조금을 함께 섞어가면서 기업의 영업 기밀에 준하는 정보까지 모조리 추가로 요구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그 무기로 내세우면서 자국의 반도체 기술을 점점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참 이게 생각을 해보자면 답답할 노릇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이 추고 있는 저 반도체 지원법의 칼춤을 우리 한국이 같이 추지 않는다면 반도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입김에 의해서 우리 같은 자국의 힘없는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과 개발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 같은 꼬라지를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에 현재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단순하게 말하는 것처럼 뭐 미국과 중국의 뭐 반도체 경쟁 기술의 우위, 또 뭐 지식 재산권의 뭐 이런 침해 이딴 게 아니고요. 단순히 이렇게 기술 우위를 다투는 경쟁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지만 딥러닝의 아버지였던 제프리 헌터가 구글을 퇴사했던 그 이유, 그게 단순히 AI의 기술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르는 무엇이 숨어져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충분히 지금도 다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구글을 한번 볼까요? 구글 같은 경우도 이미 언론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조용히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한 이른바 인공지능에 필요한 군사무기, 그 AI 개발 프로그램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구글이 어떻게 생겨난 기업입니까? 바로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자신들의 대학 연구실에서 다름 아닌 다르파의 자금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 연구를 감행했고, 또한 그렇게 설립되었던 기업이 바로 구글입니다. 자, 이러한 영향을 받은 구글이라는 기업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또한 AI 기술력을 미친 듯이 향상시키고 있겠습니까? 이뿐 아니라 MS도 마찬가지입니다. MS도 과거부터 미국 정부와 다르파 그리고 IBM이라는 굵직한 국가의 그 3, 4기업의 국책과제를 받으면서 성장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이 미국의 최첨단 무기 개발이라는 숙명을 과연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다 알다시피 미국은 그동안 천조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천문학적인 군비 비용을 유지하면서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그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계 2위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던 러시아의 그 강력하고도 많은 무기들이 우크라이나라는 작은 나라의 드론, 그리고 스타링크와 같은 최첨단 감시 디지털 무기에 의해서 힘없이 무참히 고철로 패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요, 저조차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전쟁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러시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러한 무기들이 전쟁의 게임 체인저를 바꿔버리고 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만약 미국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말을 바꿔서 그걸 미국이라는 나라로 한번 추론을 해보자면, 미국이 만약 그러니까 최강의 AI 군사 기술력 바탕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반도체, 양자 컴퓨터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크기와 규모, 물량에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최첨단 기술력을 가진 어떤 나라에 의해서 언제든지 자신들이 무참히 깨져버리고 또한 고철 처리돼 버릴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이 핵이라는 히든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러시아는 뭐 더 많은 핵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핵 무기라는 것은 함부로 우리가 버튼을 누를 수도 없는 거고,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핵무기 금지 조약에 앞장섰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무지성, 무작정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결국 오직 하나의 확고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도, 먼 미래도 전 세계를 꾸준히 위협할 수 있는 세계 제1위의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 지금 바이든이 펼치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행로, 트럼프도 그렇고 지금 역대 대통령들이 해왔던 모든 그러한 정치적 흐름의 중심에는 바로 최강의 군사력을 미국이 보유하는 것, 그리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모든 경제를 미국의 중심축의 경제 사상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미국이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고수할 경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강력하고도 영원할 것 같았던 꿈을 자꾸 짓밟으려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그 파괴적인 디지털 군비 체제가 점점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 2025를 기반으로 해서 말이죠. 그래서 미국은 무엇보다도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즉 절대 그렇게 만들 수 없다. 또 만들게 둘 수 없다라는 것이 현재 미국의 입장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현재 윤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한일 군사 협력 정책, 이거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국민들 역시 이 문제로 계속 혈안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문제도 우리가 넓게 펼쳐보자면 단순하게 미국과 일본, 한국의 갈등이 아니라 그 문제들이 방금 앞서 이야기했던 문제와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가지를 넓게 펼쳐서 그 현상들을 한번 연결해 보자고요. 현재 미국의 무기나에 세계 3위의 군사력을 갖춘 일본의 자위대 군사력이 꾸준히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역시도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라는 참혹한 그림자가 그 이면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은 저희 내피셜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죠. 그 일부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미국과 일본이 현재 손을 잡고 AI 로봇 기술력을 함께 협업 강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중국과의 전쟁 촉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러한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한국은 현재 AI 기술력이 일본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의 기술력 부재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IBM의 새로운 반도체 기술 개발 특권이 일본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 일본의 라피더스사로 넘어가고 있는데 IBM이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반도체 기술을 거의 전수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일본이 현재 딥러닝 기술이 미국과 거의 빈가빈가 하고 있는데 일본의 AI 딥러닝 기술력을 극대화시켜 주었던 기업이 다름 아닌 미국의 인텔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도의 딥러닝 기술과 반도체 기술을 일본이 동시에 현재 전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기술력 부재가 아니라 낙동강의 오리알처럼 미국에게 한번 버림받고 또 일본이 철저하게 미국의 개가 되어서 그들의 엉덩이를 핥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별로 얻어올 수 있는 소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미국은 자신들의 전쟁에 필요한 모든 혜택을 일본에게 던져주는 상황에서 한국에게는 마치 선심을 쓰듯 반도체 정보 기밀과 기술력들을 다 내놔라. 우리가 그 대신에 보조금 던져줄 테니 우리나라에다가 반도체 생산도 하고 또한 건설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미국, 우리나라 자국에 세우든 아니면 너희들 굶어 죽든 너희들이 택해라. 뭐 이런 상황을 한국이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득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도대체 한국이 아닌 일본에게 자신들의 AI 기술력과 그 반도체 또한 딥러닝 기술력을 거의 퍼다 주다시피 던져주고 있는 것인가?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협정 때문이죠. 자,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첨단 산업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당연히 미국이 그 모든 소스를 뒤에서 던져주었죠. 그 이유는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많은 노동자들, 그러니까 미국 노동자들이 그 후유증에 시달렸고 그 소송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를 위한 희생을 당연시 강요하는 전체주의 국가 일본이 무엇보다도 반도체 생산에 매우 매력적인 국가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일본 역시도 더 이상 기존의 중화공업으로는 고성장을 지속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게 되었고 그 즉시 반도체에 올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일본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 지급과 저리, 융자, 연구 개발 예산 지원 등으로 반도체 육성에 그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인해 일본의 메모리 점유율은 1980년 25%에서 1987년 80%까지 급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언론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의 메모리 장악을 제2의 진주만 공습이다라고 부르면서 경계하는 척 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텔은 1984년 D램 사업을 접기 시작했고요. 비메모리 사업에 주력을 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IBM과 함께 자신들이 그동안 연구하고 개발했던 반도체 원천 특허 권한을 통해서 일본이 가져간 반도체에 대한 경제를 하나둘 목줄을 조이기 시작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미국 기업들은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에 무제한 무역 보복 조치를 단행하는 이른바 슈퍼 301조의 그 명분을 내세워서 일본의 불공정 무역의 소송을 걸게 됩니다. 뭐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당연하겠지만 미국 정부도 이 칼바람 쇼에 함께 어울려서 일본의 반덤핑 혐의에 대한 직권조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미국의 전방위적 공세에 일본은 백기를 들게 됩니다. 그렇게 일본 정부는 1986년 이후부터 당시 10% 수준이었던 자국 내 미국산 반도체 점유율을 20%까지 높일 수밖에 없었고 저가 공세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양자협정문을 미국과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미일반도체 협정의 민낯입니다. 즉 진실이라는 것이죠. 이 협정이 워낙 미국에 의한 굴욕적인 그러한 협정이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이게 제2의 미국에 대한 항복의 문서였다라고까지 현재도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것은 말이 협정이지 미국이 언제든지 일본 반도체 사업을 주무를 수 있고 또한 쇠락의 길로 몰고 갈 수 있는 방아쇠다. 이건 협정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일본 엘피다 같은 경우도 이 협정 때문에 2012년 파산을 했고요. 도시바 같은 경우도 2017년에 낸드 플래시 사업을 매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파나소닉마저 반도체 사업에서 철수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빈자리의 영예를 미국이 다시 삼성전자와 SK라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에게 준 것뿐입니다. 자, 쓸데없이 말이 좀 길어졌지만 우리가 단순 명료하게 나열을 하자면 언제든지 미국은 일본의 반도체 시장과 인공지능 시장을 저 협정에 의해서 박살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이 구현하고 있는 저 새로운 반도체 기술과 딥러닝 기술 역시 미국이 언제든지 다시 저 협정의 방아쇠를 통해 거둬올 수 있는, 그러니까 잠시 빌려주는 일본의 간접적인 서비스 혜택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만약 미국의 권한과 허가를 받지 않는 매우 번외적인 경제적 혹은 무력적 군사행위를 단행했을 경우 언제든지 미국은 총칼이 아니라 그 협정을 통해서 박살내버릴 수 있다. 뭐 그런 거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또한 앞으로 구축이 될 일본의 강력한 디지털 기반의 군사력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무서운 상황마저 초래될 수 있다. 한마디로 그 집의 개는 아무리 크고 난폭하다 한들 주인을 물 수가 없다. 일본 역시도 미국으로부터 잠시 맡긴 절대 반지를 받은 대가로 미국의 개 노릇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반도체, 이 반도체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한국의 이 역사적인 경제 상황이 모두 반도체에 엮여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은 당연히 미국과 일본의 삼각 구도적인 군사력 포지션을 함께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로 불거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뭐냐? 바로 중국과 북한, 일본 어쨌든 치고받고 싸울 거 아닙니까? 그 전쟁의 무대가 어디겠습니까? 우리 과거의 역사처럼 늘 한국이 치고받고 싸우는 위치로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한국에서 촉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쟁이 터지게 된다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 어디까지나 단순한 기술 경쟁이나 지식 재산권 침해 따위 그런 옹졸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미국과 중국의 AI 군사력, 과연 누가 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할 것인가라는 피 터지는 그러한 싸움이고, 불행하게도 이 두 나라의 잔인한 AI 군비 확장 싸움의 제물로 급부상하고 있는 나라가 다름 아닌 반도체 파운드리 강국의 대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전쟁은 미국이 절대 대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TSMC의 파운드리 기술력과 그 기업이 중국의 손아귀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 전황이 만약 불투명해지거나 장기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미국은 대만의 TSMC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박살내버리는 계획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도 당연히 TSMC의 그 기술자들과 인력들과 그 기업의 파운드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전쟁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그걸 얻어야지만 자신들이 군사력에서 미국과 비등비등 혹은 그 위에 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시기가 시진핑 주석이 현재 생각하는 대로 중국 제조 2025 계획에 정확히 전쟁 발발 시기와 맞물려 있는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쨌든 그 계획을 중국이 추진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저지를 할 것입니다. 뭐 복잡하게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전쟁 무조건 난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 뇌피셜일 수도 있겠지만 전쟁이 날 확률이 거의 내가 봤을 때는 80% 이상이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두 나라의 경제적 경제연합체제들과 함께 맞물려서 다국의 많은 나라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에 참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이 암묵적으로 풀어줬던 군사 확장력을 통해서 그동안 미국과 함께 강력하게 구축했던 AI 기반의 군사 기술력을 통해서 미국의 천병 국가가 되어서 한국과 함께 충실히 그들의 적극적인 중국의 견제를 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만약 정말로 대만을 통해서 전쟁의 기점이 그러니까 촉발하게 된다면 대만과 한국은 당연하게도 위험한 전쟁의 요충지로 변모할 가능성 매우 높은 편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한일 군사협정 이것 역시도 강대국들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그 전초 단계다라고 생각해도 과한 생각은 결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 여파는 만약에 그 전쟁이 터지기 시작한다면 그 여파는 3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려도 될 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에 대한 사활을 걸고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전쟁을 피할 수도 없는 상황,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히려 아이러니한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대만의 전쟁, 오히려 미국이 원하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 달러 가치의 급격한 하락, 그 문제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미국의 부채 때문입니다. 미국의 부채가 미국 내에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거죠. 현재 미국의 부채는 32조 달러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부채 한도를 갚는 거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과거처럼 유예시키는 일조차도 현재 힘들어지고 있어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한 5년 전이었을 겁니다. 그때 비트코인에 대한 컨텐츠를 제가 막 만들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한 전문가가 제 채널에 와서 달러 붕괴 절대 있을 수 없다, 앞으로 영원히 오지 않는다라고 헛소리 집어쳐라라고 저한테 열변을 토한 댓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로부터 불과 몇 년 만에 달러의 가치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현재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타개할 두 가지 방법을 이들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했던 새로운 화폐의 주조, 즉 디지털 화폐 탄생이고,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들이 불안하게 했지만 확실히 직감하고 있는 바로 그거, 전쟁을 통한 천문학적인 군비 소비입니다. 전기차가 화석 연료차로 대체되듯이 어마어마하고 막대한 군사적 무기의 강매를 통해 그것을 소비하고 다시 달러를 걷어들인다. 그런데 미국 역시 무리수를 두기는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평화적이고 유화적인 해결 방법으로 중앙은행의 새로운 화폐를 주조하고, 또한 그것이 발빠르게 통용되기를 바랬지만 애석하게도 현재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면에 달러는 빠르게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런 대체제를 찾지 못한 기축달러 역시 그 가치가 곤두박질 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즉 달러 가치 하락은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 유지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미국의 힘은 더 빠르게 소진되게 될 것입니다. 즉 미국과 패드는 지금도 전 세계에 무분별하게 뿌린 달러를 어떻게 다시 걷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늘 고민하고 있고, 그 새로운 소비 경제론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 그 결론이 결국은 가장 빠르고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 그러니까 과거부터 늘 미국이 항상 위기론이 터질 때마다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방법,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대만의 전쟁이 확실히 일어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전쟁의 명분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두 나라가 조용히 서로 전쟁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현재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더불어 한국으로서는 더 불안한 안보의 백척간두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절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즉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한다면, 중국은 미국이 약화될수록 반대로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 되는 거고, 그 즉시 반도체 기술력과 양산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반으로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다지게 될 것이죠. 중국의 군사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나라와 같은 인근의 작은 국가들은 더욱더 그 위협에 노출되게 됩니다. 아주 아찔한 처지에 봉착되게 된다는 것이죠. 뭐 한마디로 지금의 한국을 이야기하자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두 나라에 치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게 지금의 한국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걸 두고서라도 어찌되었든 중국의 군사력이 절대 강해져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건 누구도 원치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미국이 자신의 화폐 붕괴 위기와 자국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르는 것, 이것 역시도 한국에겐 별 도움이 될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두 고래 싸움에서 새우등 터지는 거 한국은 아무런 실력이 없어요. 누가 이기든 지든 그냥 고통만 따를 뿐입니다. 전쟁이 안 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 위기의 대만 전쟁의 촉발이 일단 미국에게는 승패를 벗어나서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이게 결국은 더 염려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아이고 너무 방송이 길어진 것 같아서 오랜만에 하니까 좀 길어지네요. 어쨌든 자,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자, 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경제적 갈등, 뭐 반도체, 지식재산권, 뭐 어쩌고 저쩌고 등등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 바로 파괴적인 AI 군비 시스템 경쟁의 우위 때문이다. 이 이기적인 두 강대국들의 지저분한 욕망이 결국 한국과 대만을 지옥의 불구덩이의 무대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게 현재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갈등 이면의 모습이고, 지금 윤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미일 협정, 그 모든 것들이 대통령이 솔직히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전한 경제, 그런 경쟁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잔인한 경쟁 구도에서 어디에서 우리가 발맞춰 칼춤을 추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흐름으로 지금의 경제 구도를 봐야 된다. 원래 정보라는 것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것을 직접 맞춰보기 전까지는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어떻게 긴밀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깨진 도자기처럼
하나하나 붙여가다 보면 그 조각들이 딱 맞아떨어지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단편적으로 보고 있는 인터넷에 뿌려져 있는 그 다량의 정보들은 결국 다 따로따로 터져 나가는 문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어보면 하나하나 매우 치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정보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연들이 반복적으로 만약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눈치채신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닌 우연을 가장한 계획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